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꼼꼼하고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잘 지켜내고 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의 진정한 가치와 활용법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후에 필요한 요양재가보험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금 준비 방법까지 전반적인 보험과 노후 설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지 첫 번째 보험 닥터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전문가, 보험 닥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리치 맵그룹의 박진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많은 보험 중 어떤 보험이 나에게 맞는가 알맞는 선택을 도와드릴 보험 전문가 박진호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타리치 맵그룹의 박진호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엄마입니다. 가족들과 별 고민 없이 살아오다가 이제는 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마음이 좀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데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가족과의 거리와 제 삶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해결책을 좀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노후 걱정,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TV 보시는 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느낍니다. 자, 그럼 박진호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좀 해결책,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들어봤지만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좀 준비해서 자식들한테 부담 안 줘야지라고 하지만 또 나 혼자만 준비하기에는 이게 너무 벅차고 힘들고 사실 방법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가 네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슈 중 하나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인 노후 요양과 관련 있는 사항과 그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병원에 저희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죠. 네. 하지만 태어나고 집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병인보다는 요양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네네. 간병인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랑 고객님들이 간병인만큼은 알고 있지만 간병인만큼 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아시는 고객님이 얼마 계시지 않습니다. 네네. 바로 그 보험의 이름이 바로 재가보험이라는 겁니다. 재가보험이란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자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네. 그러면은 재가보험을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간병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재가보험이 그러면 가족 부양이랑 어떤 연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재가보험의 역할을 네. 현재 사회 이슈와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면 이제 네. 자료 화면에 나올 텐데 지금 네, 보여지는 나왔습니다. 화면은 한국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30년 기준 전으로 1996년도에는 나이대별로 인구수가 청년층의 인구수와 지금 노년층의 인구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네네. 정상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현재인 거죠. 네.
현재 피라미드 아. 모양이 사라지고 10대와 70대의 인구수가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자, 만약에 이 상태로 저희가 30년 뒤인 56년으로 넘어간다고 보면은 네. 아이고. 자, 보시는 사진이 현재 이대로 인구수가 30년으로 갔을 때, 즉 2056년의 경우의 사진입니다. 완전히 역삼각형을 이루게 되고 그렇네요. 10대와 20대의 인구수는 노령의 인구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왜 재가보험과 연관이 있는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프 추이를 보면은 우리는 살면서 점점 나이에 들기 시작할 거고 노인의 기준에 접어들면서 주변의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렇지만 그래프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은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발생 현상 중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증가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구의 수는 줄어든다입니다. 더 현실적인 비유를 드리자면은 네. 옛날에는 3명의 자녀가 2명의 부모님을 요양을 했다면은 현재에는 0명에서 1명의 자녀가 2명의 부모님을 요양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그래프를 추이를 보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전에는 피라미드형이었는데 이제는 역삼각형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자라날 성장할 세대들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숫자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점을 청년층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요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고 네.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화면 보시면은 해당 통계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5년에 준비한 네. 조사한 연구 자료 통계입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약 47%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중립 의견은 약 31%, 찬성 의견은 약 20%. 현재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현대에는 점점 바뀌면서 부정적인 의견, 즉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를 하는 의견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기초 수급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수급금은 결국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정도만큼만 보장되기 때문에 네. 이 비용으로 요양을 하거나 내가 온전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이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이제 자녀 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는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인식이 바뀌고 있기도 하고, 근데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이게 어렵네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부담,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들에게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재가보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재가보험 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가 네. 내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는 싫고 한 번에 큰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때, 즉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네네. 재가보험입니다. 재가보험은 일단 먼저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보장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데, 보장의 형태로는 대표적으로는 방문 요양을 통한 전체적인 생활 케어와 주야간 보호, 그리고 단기 보호 등, 즉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요양사가 함께 케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 말씀해 주신 게 재가보험이 일상생활에서 케어를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네네.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노인층에 접어들게 되면은 신체적으로 허약해지면서 평소에 즐기던 취미나 아니면은 산책로를 걷기 힘들어지는 신체적인 허약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인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노인 우울증이 정말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치매 발생 위험률을 더 높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상생활 그리고 정서적 케어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재가보험이고 네. 두 번째로는 가족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옆에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볼까요? 네. 해당 자료는 2024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지 도입 방안 연구책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네네. 가족 간병의 부담이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 가장 무서운 현상이 바로 가족 붕괴 현상인데 이 붕괴 현상은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이 요양과 간병을 도와주면서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내 어머니한테 이 불만을 말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조금 더 케어가 더 힘들어질 텐데 그렇게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요양을 받는 본인, 지금 노인층 본인에게도 네. 가족에게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또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에 대해서 가족 붕괴가 발생하면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도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가족 관계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심리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가족 붕괴가 생길 수 있는 걸 좀 재가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요 재가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기가 또 쉽지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의견을 네네네. 주셨고 네.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판정 기준 알아볼까요? 네. 자, 해당 화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표입니다. 네. 장기 요양 등급 심사 신청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내용은 인지 기능, 일상생활, 그 다음에 수행 능력, 행동 변화를 평가하며 판정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중점으로 봅니다. 공단에서 심사평가하러 방문하시는 직원마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평가가 이뤄지는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듣고 네네네.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같이 제출하여 심사를 보게 되면서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인지지원 등급과 장기요양 등급 5등급에서 1등급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맨 마지막 번째인 인지지원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인지지원 등급이란 인지 저하 환자를 의미합니다. 즉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가 있어서 의사의 소견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판정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부 보험사마다 인지 지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재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인지 지원 등급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지 아닌지를 꼭 참고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5등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5등급부터는 인지 능력 저하 환자가 아닌 경증 치매 환자로 치매 진단이 있는 의사의 소견서에 제출이 필요하며 동일한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가를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5등급부터는 실질적인 서비스들을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보험 혜택에 관해서는 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4등급입니다. 네. 4등급은 5등급과 다른 기준을 바라보게 됩니다. 4등급은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보다 판정 당사자와의 일상생활을 중점으로 평가를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걷는 데 지장이 있어서 보행자 지팡이를 사용하던가
옷 입을 때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금의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가를 바라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가 아닌 이상은 4등급 판정을 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등급부터는 조금 이제 저희가 아는 경증에서보다는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는 관계, 즉 스스로 보행이 어려워져 부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 혼자서 옷을 입기 불가능한 상태가 3등급 판정이 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전반적인 케어가 필요하게 되면서 방문 요양과 간호, 목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단계여서 이 부분도 많이 받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2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등급은 이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중증에 넘어갔습니다. 침상 생활을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거동, 배변, 배뇨, 식사 여부가 혼자서는 불가능하게 되며 생활하는 것에 있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가족 케어가 힘들어지는 단계입니다. 배변, 배뇨, 식사 등 일상생활에 있어 모든 면을 케어를 하게 돼야 되고 가족 간병으로 인한 가족 붕괴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모든 측면에서 혼자 가능한 활동이 거의 없어 판정 사례가 많으며 중증 치매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며 요양원 입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 치매, 뇌출혈, 후유증,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노인성 질환 범주에 포함되어 일상생활에 영향이 가는 상태라면은 심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등급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넘어가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요 재가보험 관련해서 요약을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네. 네, 마지막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재가보험은 노후 요양에 대해 정서, 경제, 육체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장기 요양 판정은 가까운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꼭 담당자 혹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필요할 수 있는 노인 재가보험 관련돼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메타리치 맵그룹의 박진호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를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함께해 주실 보험 닥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메타리치 맵그룹의 류재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민낯을 살사치 밝히고 자신만의 보험을 커스텀하시도록 돕습니다. 선택 설계 조력자 류재민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몇십 년을 내고도 모르시는 항상 찜찜했던 보험에 대해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류재민 전문가와 함께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취업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까 저축도 해야 되고 보험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이 몇 개 있긴 한데 이게 저한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회초년생이 보험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20대 후반 직장인이십니다. 자, 이제 나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류재민 전문가님이 좀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축도 해야 되고 보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 초년생인 분들이 왜 이렇게 보험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 이 보험이 왜 필요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험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 통장 대신 버텨줄 사람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험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보험은 돈 많은 사람만 드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보험은 아프기 전에 다치기 전에 아직 아무 일 없을 때 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안전벨트가 있죠.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면서 오늘 사고 날 것 같아서 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습관처럼 매는 겁니다. 보험도 비슷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요. 저는 운동도 하고 건강한데요. 병원 잘 안 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하면 보험이 당장 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참 얄미운 게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사러 가면 편의점 우산도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집에 우산이 하나 있으면 마음이 다릅니다. 보험도 비가 오기 전에 준비해두는 우산에 가깝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이제 막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돈 관리가 시작되죠.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적금, 대출 상환, 부모님 용돈까지 생각하면 월급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나 가벼운 치료야 괜찮습니다. 하지만 입원, 수술, 큰 검사,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단순히 병원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치료비가 나갑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아둔 돈, 즉 적금, 투자금까지 깨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가장 큰 자산은 사실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아직은 앞으로 벌어들일 내 미래의 소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이 곧 자산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월급이 들어오고 월급이 들어와야 저축도 하고 저축을 해야 결혼도 준비하고 독립도 하고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몸이 멈추면 돈의 흐름도 같이 멈출 수 있습니다. 보험은 그때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경제적 완충 장치입니다. 보험을 투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아요? 낸 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접근하면 보험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험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위험 이전입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을 보험회사와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30만 원, 50만 원 정도라면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깝긴 해도 생활비에서 조정을 하면 되죠. 그런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아픈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모든 병원비를 다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부터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의 본질적인 의미, 기초부터 한번 다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우산이 필요할 때 편의점 가면은 우산이 이거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내가 미리 집에 우산을 준비해두고 휴대하고 다니면 든든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제 막 자산을 준비하고 관리를 하면서 보험을 이제 들으려고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게 사실 처음에 세팅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걸 처음에 사회초년생분들이 보험 접근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흔히 하시는 실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회초년생분들이 보험에 접근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 SNS에서 봤는데 뭐가 좋나요? 친구가 이거 들었다던데요. 아. 부모님이 예전에 들어주신 게 있는데 네네. 괜찮은가요? 그런데 보험은 남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보험이 아닙니다. 옷으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아무리 비싼 정장이어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보험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딱 맞는 보험입니다. 나이, 직업, 소득, 가족력, 병력, 기존 보험, 월 납입 금액에 따라 필요한 구성들이 달라집니다. 20대 후반 직장인이시라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손 의료비가 있는지입니다. 네. 병원비에 기본 방어막 역할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큰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있는지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처럼 치료 기간이 길거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질환은 단순 병원비보다 생활비 공백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월급에 맞는 보험료인지입니다. 보험은 오래 가져가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가입하면 몇 년 못 가서 해지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내 삶을 지키려고 드는 건데 보험료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지면 목적이 뒤집힌 겁니다. 비유하자면 감기 안 걸리려고 패딩을 입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걸어 다니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께 보험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기입니다. 특약을 이것저것 많이 붙이는 것보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험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괜히 돈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무 일 없으면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아무 일 없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죠. 보험금을 많이 받는 인생이 좋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네네. 보험은 써먹으려고 드는 게 아니라 안 써도 되는 상황이면 제일 좋고 혹시 필요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기처럼 매일 쓰고 싶지는 않은 물건이죠.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없으면 그때는 후회가 너무 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험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첫째,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분. 둘째, 아프거나 다쳤을 때 소득 공백이 걱정되는 분. 셋째, 모아둔 돈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넷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분. 이런 분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재무관리의 기본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일수록 자산은 아직 작고 미래는 길기 때문에 한 번의 큰 위험이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줄여주는 역할, 그게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시청자분들, 사회초년생분들은 어떻게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 넘어가서 실손보험을 아까 가장 처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탄탄하게 일단은 방어막을 쳐야 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손보험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 준비하고 기본으로 생각하실 텐데 이 실손보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하고 준비해야 되나요? 네. 보험을 처음 보실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세 칸짜리 서랍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손보험, 두 번째는 종합보험, 세 번째는 기타 보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손은 병원비의 기본 방어막, 종합보험은 큰 병이 왔을 때 생활비와 소득의 공백을 막아주는 방어막, 기타 보장은 운전, 간병, 치매처럼 내 상황에 맞춰 붙이는 옵션입니다. 보험을 처음부터 전부 다 보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셨는데 장바구니 없이 과자 코너부터 뛰어드는 느낌이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보상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손보험 뭐 말씀해주신 차원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실손보험에 대한
준비 방법? 네, 사회초년생이 보험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쉽게 말해 내가 실제로 쓴 병원비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보험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서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하면서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말 기준 피보험자 수가 약 4천만 명이라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병원비가 전부 공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부담금도 있고 보장되지 않는 항목도 있고 가입 시기마다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손보험은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두 번째, 몇 세대 실손인지, 셋째, 앞으로도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는 실손보험을 세계의 안전벨트라고 표현합니다. 안전벨트가 차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 몸을 지켜주잖아요. 실손도 돈을 불려주는 보험은 아니지만 병원비가 생겼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잡아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손보험으로 기본을 쌓고 그 뒤로 뭐 또 추가적으로 진단비나 치료비, 수술비 이런 것들도 준비하는 차근차근 단계가 있겠죠. 그럼 또 벌써 우리 전문가님이랑 이야기하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서 사회초년생분들이 보험을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이 기준, 이걸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험을 어렵게 보면 끝없이 어렵습니다. 그쵸, 네. 네, 하지만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험은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다시 찾아가는 저금통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구조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One for all, all for one. 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하나를 위한다는 뜻입니다. 보험도 이 말과 닮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위험을 나누고 그중 누군가에게 큰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보험을 먼저 확인하시고 실손으로 병원비의 기본을 잡고 진단비로 큰 질병의 소득 공백을 대비하고 그다음 내 생활에 맞는 보장을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보험은 화려한 보험이 아니라 내 삶이 흔들릴 때 조용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보험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사회초년생 분들이 보험을 불안하게만 보지 않고 내 미래를 지켜주는 현실적인 안전망으로 차근차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선택 설계자 유재민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유재민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보험 준비 세팅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험 닥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볼지 세 번째 보험 닥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해주실 분은 메타리치 맵그룹의 이시연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절세와 은퇴, 보장을 아우르는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보다 안정된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이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시연 전문가와 함께 또 역시 시청자분의 고민, 또 사연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요즘 들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퇴직할 날은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는데 제대로 된 노후 준비 하나 마련해 두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개인적인 퇴직연금보험 상담받고 탄탄하게 해놨다고 하는데 저만 너무 뒤처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일반 적금으로만 한계가 뻔해서 수익률도 챙기면서 원금 손실 걱정도 없는 대안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세금 폭탄을 맞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데 저의 피, 땀 섞인 자산을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노후 준비 최적의 안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40대 후반 직장인이신데 나의 노후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죠. 내가 통장 잔고 보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내가 노후로 준비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이시연 전문가께서 좀 해결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노후 준비, 노후 연금 이게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누구나 정말 많이 하시는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3층 연금을 전략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에 대한 예상 수령액이 있다면 먼저 확인을 하셔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금액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에 대한 예상 수령액을 고려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해야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부족분을 여기서 얼마나 더 맞춰 나가실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사적연금을 통해서 3층 설계로 내가 생각하는 노후자금 준비를 층층이 설계하여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3층 연금 구조를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연금을 준비할 때 저희 같은 그냥 일반인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 가장 간과하는 부분은 뭘까요? 네, 사실 연금을 준비하실 때 가장 놓치시는 부분은 네. 좀 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건데요. 네네네. 결혼이나 육아, 내 집 마련 등 인생의 큰 재정적인 이슈들을 넘기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국민연금과 같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연금은 오랫동안 적은 금액을 계속 납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큰 금액을 짧게 납입하셔서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특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나이가 어릴 때부터 소득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시는 부분이 가장 흔하고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중요한 일 지나고 나서 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이 가장 빠른 상황이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3층 연금 구조를 쌓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쨌든 뭐 고지서가 날라오고 매달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2층 두 번째 층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네,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은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퇴직연금 계좌 개설만 해두시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최근에 한 가족의 퇴직연금 계좌를 함께 점검하다가 비슷한 연차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은퇴 시점에 받게 되실 퇴직금 액수가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운용의 주체인데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확정기여형의 경우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바쁘고 어렵다라는 핑계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저수익 옵션에 100%를 넣어두신다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실 때 내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정 옵션은 안정성에 치중하여 낮은 수익률에 머물기 쉽습니다. 반면 시장 흐름에 맞춘 적극적인 운용은 계좌의 성격을 바꾸고 꾸준한 리밸런싱을 통해 누적 수익률을 올려가며 자산을 착실히 불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계좌의 경우 법적으로 주식형 등 위험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 제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70%는 공격적인 주식형 ETF로 시장 전체에 성장을 추적하는 지수형 ETF나 미래 성장성이 높은 섹터에 집중하셔서 S&P 500과 같은 ETF를 통한 주가 상승을 주로 고려해 보시고, 방어적인 30%는 안정성 보강을 목적으로 단순 예금이 아닌 채권혼합형 상품이나 리츠 등을 활용해 수익성을 보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위험자산 70% 제한 때문에 사고 싶은 종목을 다 담지 못하고 애매하게 돈이 남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때 주당 가격이 저렴한 종목으로 짜투리 금액을 놀게 놔두는 것보다 현금을 거의 남기지 않도록 투자 한도 끝까지 매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개개인이 챙기시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은행 예금보다 나은 수익률을 만드시는 전략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시연 전문가님 같은 전문가와 좀 상의도 하시고 내가 포트를 어떻게 짤지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퇴직연금을 잘 불려야겠죠. 그렇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퇴직연금 쪽을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3층 구조에서 제일 위층, 이제 개인적으로 또 따로 준비하는 연금, 사적연금도 많이들 요즘 하시잖아요. 네. 이 사적연금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들은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개인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세제 혜택이나 투자 성향 그리고 지속이 가능하신지 나의 납입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비과세 플랜이 무엇인지부터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운용 방식 선택을 하셔서 투자형이신 분들은 ETF, 펀드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자본 수익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께 유리합니다. 투자는 시장 수익률에 따라 은퇴 자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서 투자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신데요.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둘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기대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반대로 여건이 나빠지더라도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안정형이신 분들은 연금 저축보험의 원금 보장, 최저 이율 보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이율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최저이율 보증형 연금은 수익을 더 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연금의 기본적인 역할을 정해주는 가이드라인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골조를 지어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단기 자금의 성격이 아니다 보니 중도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 기대했던 수익을 얻으시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연소득이나 매달 계좌에 납입하실 수 있는 여유자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하실 때는 일부 인출이 가능한 중도 인출을 체크해두고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계속 유지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연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장기로 우리가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놓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긴 시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런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이 내가 수익을, 연금을 잘 운영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까? 네. 은퇴 후에 연금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네. 단순한 원금 보장형 상품보다 물가 상승률, 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실직 수익률을 내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주식 및 위험자산 비중의 확대, 수익성 추구 목적인데요. 원금 보장형의 한계를 물가 상승률 연에서 2, 3% 수준보다 낮은 금리에 예적금에만 자금을 묶어두시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화폐 가치와 구매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투자형 연금을 활용하셔서 연금 저축 펀드나 IRP 계좌를 통해 글로벌 주식형 ETF나 실적 배당형 자산의 비중을 늘리셔서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 포트폴리오 편입으로 실물 자산 및 대체 투자인데요.
이제 물가 상승 시 가격이 오르는 원자재나 금 이런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포함하셔서 리스크를 분산하셔야 합니다. 바로 물가 연동 채권이나 배당주를 포함하셔서 물가 상승에 맞춰 원금과 이자가 조정되는 물가 연동채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 성장을 보여주는 우당배량주도 훌륭한 방어 수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 60대 40 전략인데요. 변동성이 큰 주식과 안정적인 채권, 예를 들면 미국 달러 자산이나 투자 등급 채권 등을 6대 4 비율로 배분하시는 등의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자산 배분으로 연평균 4%에서 6%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셔서 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령 시기와 세금 최적화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연금은 언젠가는 받는다는 막연함이 아닌 내가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정확하게 개시가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연금 수령 시기 조절이 필수입니다. 당장 연금 수령이 필요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시거나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셔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으로 수령 금액을 더 많이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저율과세 범위 내 수령을 활용하셔서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계좌를 분산하셔서 저율 과세에 대한 혜택을 챙기시면 실질적인 세후 소득까지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연금을 언제 수령할 것인지도 여기에 따라서 세금을 아낄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공부를 시청자분들이 깊게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내 노후 생활비 마련하는 연금 준비하는 방법 핵심을 좀 요약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후자산 관리의 핵심은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시고 이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구조에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개시 연령, 총 수령 기간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시는 데 유리합니다. 모든 분들이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을 적용하시기보다는 특화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또 다변화된 자산 분배 이런 것들로 좋은 노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백그룹의 이시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